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접종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볼 수 있게 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입하동과 여야의 전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토부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사실상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비판하며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략적인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속한 신공항 설립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놓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국토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고 비판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산 시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오. 법사위에 출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가덕도 신공항을 정략적인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북돋을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의 부산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노골적인 선거 행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마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정의당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공항 건설을 이렇게 날림으로 해도 되느냐는 탄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은 별도의 당론 없이 의원 개인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민 불안을 키우는 백신의 정치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접종이 가능한지 또 집단 면역 형성 시기는 언제인지 정부가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백신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야당도 백신을 정치화하지 말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연기한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표본이 적어서 충분히 확인한 후 접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해 충분한 백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백신 접종 계획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면역 시기에 대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시기쯤 되면 정부가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노인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28만 9천 명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다는 찬성의 의견과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기술과 대형 IT 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거래 내역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모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감독 권한에 대해 찬성 측 전문가는 만약에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지금 덩치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는 특히 도산이 됐을 때 이용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맞서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빅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부 거래마저도 외부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 전례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 빅테크가 외부 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빅테크가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 대상을 결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두 기관의 권한 다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 관리 내용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상 공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한국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두 가지 이슈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인데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내려간다면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홍성국 의원안과 박완주 의원안 두 개입니다. 두 개정안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세종에서는 2,900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세종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충청 지역 발전이나 국토 균형 발전 명분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라는 주문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 직무소재지 등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두고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위헌성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과 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는 만큼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면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다고 본 건데 이 주장대로라면 개헌 없이도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결정적인 요소로 본 만큼 헌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의원들도 이 부분에서 엇갈렸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법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서울에 남아있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동감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직무소재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여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과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지분 보유 문제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의원은 결국 소속 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겼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충돌 안건에 대한 심사 회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위원회 또는 기구가 무엇을 규제하고 제재할 것이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단순히 이해충돌이라는 이유로 다른 상임위에 배정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당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사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복경, 김정현 교수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상임위 배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 직계존속의 취업 여부와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배제해야 하고 의안 회피 제도를 도입해 활성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관계 업무를 담당할 상설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영국 의회가 운영하는 윤리감독관 모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징계를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다며 윤리감독과 징계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교민들의 안전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같은 안을 제출했다며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핸드볼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39년간 매를 들어 훈육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폭행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대질 신문도 해본 적이 없다며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가대표 출신인 여권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감독 재직 당시에 소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민주당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내일 있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낙연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보궐선거 후보 경선 일정이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제3지대 단일화 토론회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민주당의 이제 그 경선 후보 간 토론회도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인데요. 국민의힘은 그 경선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안철수, 금태섭 예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이 다음 달 1일에 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인데 이 같은 날에 이 국민의힘은 이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하니까 일정상으로는 이제 가장 늦는 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은 각 당 그리고 제3지대 이제 후보가 모두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거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후보자들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그 당내 안에서 후보자들끼리도 파열음이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좀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좀 설전이 오갔는데 이제는 그 불씨가 경선 룰 그리고 경선 방식으로까지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 조은희 예비 후보가 이 시민평가단 결과가 이 토론 성적과 관계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이 나경원 예비 후보가 이 100% 여론조사 방식 이 경선 룰이 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를 뽑는데 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거나 야권 정당의 뭐 당원이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적어도 여권의 지지자는 아닌 분들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야권 후보겠죠. 근데 이제 여권 지지자들이 들어가면 야권 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그 우리 당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지지자들까지 투표에 넣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는 나경원 예비 후보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 회의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나 역선택을 우려한다면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 없어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선택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뽑히도록 조작하는 걸 말합니다. 나경원 예비 후보가 경선룰에 이의를 제기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김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 손을 들어주고 발빠른 정리에 나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경선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 본 경선 막판에 룰 변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본경선에 이제 진출을 할 때 나경원이 1등 그리고 오세훈이 2등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이 나경원 예비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의 100%로 앞으로 진행될 본경선과 달리 일반 예비 경선은 이 일반 여론조사 80%에 20%는 이 당원 투표가 포함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예비 후보가 이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이 다름 아닌 이 당원 투표가 좀 있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예비 후보가 앞섰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세 그대로라면은 오세훈 예비 후보가 이 본경선에서 승리한다는 예상이 나오고요. 이 때문에 나 후보가 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투표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바로 제3지대 후보로 유력한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앞으로 있을 이 단일화 룰 협상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인데, 여권 지지층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게 더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 포석을 미리 깔아놓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 또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현재 그 오세훈, 조은희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경원에 대안해서 이 오세훈 그리고 조은희, 오신환 예비 후보가 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예비 후보 측 관계자가 이 단일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만약 실현이 된다면은 이 오세훈 예비 후보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중도로 분류되는 이 조은희 그리고 오신환 지지율을 흡수해서 이 최종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 다만 오세훈 측 이 관계자는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진 않았고 좀 앞으로 대한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차기 당대표 이야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일정은 조금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 다음 달 8일에 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송영길 그리고 우원식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꼽힙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이 대표가 출마하면서 이 불출마로 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완주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의도에 이 사무실을 구해놓고 이 선거 모드에 들어간 걸로 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까지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지킵니다. 5월 전당대회에서 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정진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일부에서는 주호영, 조경태 같은 이 TK, PK 출신이 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이 지지도 확장을 위해서는 이 충청 출신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이 충청 주자의 대표격은 이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정진석 의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제 당대표가 교체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모드로 접어들게 되겠군요. 이렇게 이제 당대표가 이제 교체되는 이런 틈을 타서 움직임을 발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 외부 인사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무소속의 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전을 독려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국민의당 이 당사를 찾아가서 이 안철수 대표와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안초딩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 좀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의 복당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물러난 이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려나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외에 이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있는데요. 안 대표가 야권의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대권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막판 치열해진 국민의힘 경선 상황 그리고 여야 차기 당대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요, 바로 희한한 일입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부 언론을 향해 불만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은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 반발했던 기사가 됐다며 희한한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힌 건데요. 김 지사가 언급한 발언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 했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청와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건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든.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죠.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네, 이렇게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 지사는 최근 검찰개혁 논란을 두고 진행자가 레임덕 아니냐라고 물어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국회 여당과 늘 협의해 오셨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더니 대통령에게 반발했다고 보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김 지사의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김 지사가 반발했다는 헤드라인 기사들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 지사가 어제 인터뷰에서 언급한 또 다른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 과정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점에서는 훨씬 민주적이고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됐던 건 과거 정치다 이렇게 덧붙인 내용이 김 지사가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한 거라며 레임덕 신호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김 지사는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참으로 신기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바로 지난해 후원금 1위입니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 활동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바로 정치 후원금이죠. 21대 국회가 시작됐던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오늘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를 보면요. 심 의원이 약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전재수,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 국회의원 후원금의 총 모금액은요. 역시나 최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약 3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이 156억 원의 모금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보면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이 국민의힘 등의 보수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약 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원금이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국회의원과 정당 후원자 중에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들어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요.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군소정당의 의원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배우 이영애 씨는요. 시삼촌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50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는 지난해 12월 김진애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고 하고요. 조정래 작가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인터뷰를 했던 인연으로 5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후원금에 담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과 기대, 의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휴가 후에 업무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서 신수석의 사표 처리 가능성을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분위기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 기자님께 오늘 먼저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신수석이 이제 복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다 일임하고 직무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환기시켜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복귀하면서 제가 일단 복귀하고 업무를 대충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의례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수리하는 쪽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뭐 이게 지금 정확히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면 곧 신현 수석을 교체하지 않을까. 평생 박범계 장관 나 안 만나겠다 이런 문자도 주위에 보냈고요.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문자까지 보냈기 때문에 뭐 이 사의를 다시 뭐 번복하고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는 장면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표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처음 신현수 수석이 출근을 했을 때 네. 사실은 계속해서 일단락됐다고 표현을 했죠. 그때 아마 문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여러 번 물었어요. 이걸 사의 철회로 봐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게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끝내 사의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유영민 실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 사의 철회라는 표현을 못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단락인데 일단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단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락은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마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까이는 뭐 아마 후임자 찾을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재보선 직후까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여하튼 신현수 수석의 사표는 어찌됐든 간에 수리를 하는데 그게 수리라는 개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라는 주도적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같이 가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기가 뭐 예측하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일단 뭐 4.7 재보궐 선거가 있고 또 윤 총장의 이제 퇴임 시기가 있는데 뭐 언제쯤 시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민정수석 교체하는데 재보선을 고려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4월 7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까요? 저는 뭐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빨리 교체? 예. 아니 그리고 민정수석이 무슨 엄청난 공직자인가요? 청와대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서 교체하는데 무슨 재보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를 해요? 그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이제 뭐 비서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수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운영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수석 한 명의 사표를 그냥 받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전체적인 그림 뭐 이런 거를 생각해가면서 뭐 몇 명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가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4.7 재보선의 결과를 보고 네. 뭐 당정 또는 뭐 정부와 청와대를 약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을 교체할 가능성 이걸 높이 봤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네. 근데 어제 유영민 실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굳이 거기서 사표 수리 가능성을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론은 뭐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네. 결국 그러면 후임자 찾을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사실 임기 말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임자 찾을 때까지라는 거와 4.7 재보선이라는 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묘하게 겹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제 운영회에서는 이번 신수석 사의 파동 원인이 된 검찰 인사안의 대통령 사후 결재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유영민 비서실장과 여당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누가 언제 인사안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또 언제 승인했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유영민 실장이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마 청와대 입장은 그 부분을 통치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면 뭐가 문제냐? 이게 뭐 대통령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물론 네. 뭐 야권을 비롯한 일각 언론의 제기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보고한 시점 누가 언제 보고를 했느냐?
뭐 전자결제를 마지막엔 전자결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승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가 언제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가 패싱 당했느냐 하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유영민 실장이 그 구체적인 누가 언제 그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는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패싱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최병목 의원 말씀대로 그걸 밝히면 오히려 좀 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자세히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 이런 조항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민정수석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민정수석 패싱 논란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비서가 나를 패싱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 관두겠다. 그건 그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비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표 수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벌써 일주일째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인 상황이고요. 이걸 좀 하루속히 좀 해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현수 수석의 이제 사의 파동 이후에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놓고서 당청 간 이견이 이제 또 불거지는 그런 또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운영위에出席했던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언급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이제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제 공개적으로 또 엇갈린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 이렇게 그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당청 간의 기류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레임덕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레임덕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한마디 한다고 여당 의원이나 당원들이 다 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되고 이제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때 얘기죠. 대통령은 검찰을 약간 좀 달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이런 거는 지금 새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 만들고 이게 아직 정착도 안 됐는데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안정화해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예요.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 중에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레임덕? 그 좀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확한 이제 워딩은 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그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실 지난 22일에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대통령의 당부라고 얘기하면서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유영민 실장도 인정을 했어요. 물론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의미, 그 메시지가 갖는 거는 이거는 속도 조절하라 이런 주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금 뭐 중수청에 관한 공청회를 그대로 강행한다든가 아니면 뭐 수사 기소 분리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레임덕 징후냐 아니냐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레임덕이라는 게 뭐 수치로 딱딱 증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이나 중반쯤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그걸 엇나가는 언행을 자제하거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당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임기 초중반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 1년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것을 적어도 레임덕 징후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은 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있다고 저는 해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최 의원께서 발표해 주셨죠? 네, 이것도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MB 국정원의 뭐 사찰 문제 뭐 이런 의혹에 관해서 그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이 민주당이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최근 김경엽 정부위원장이 MB 정부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사찰이 이어졌고 또 당시 황교안 총리가 보고를 받았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전면전에 나서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 11월 달에 이미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더군요. 이 보도 내용이 뭐냐면 왜 기억나시죠? 국정원 적폐 청산 TF팀이 있었습니다. 왜 정부 부처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조사 결과로서 바로 MB 국정원에서 사찰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다시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동안에 뭐 정보공개 청구도 있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죠.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4.7 재보선 직후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은 작년 11월 12일에 있었더군요. 그렇게 있는데 이즈음에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시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의심을 거둘 수는 없겠다. 지금 시점이나 방식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최병묵 의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재보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여당, 야당 어디가 유리한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니 재보선 앞두고는 뭐 아무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럼 정부 행정부에서 잠깐 좀 멈춰야 되는 건지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코로나 극복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선거용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박지원 원장이 좀 딱해요. 왜냐하면 이 좀 제대로 사찰한 거 왜 공개 안 하냐라고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저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불법이 됩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국가 안보에 그 해당되는 부분 다 가려가면서 찔끔찔끔 그것도 당사자한테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걸 지우고 주냐 편집해서 제대로 다 공개해라. 근데 또 국정원 내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꼭 사찰과 사찰 아닌 부분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재보선용이라고 야당이 뭐 야당은 항상 좀 의심을 하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언론이나 특히 이런 데서는 이거는 저 재보선용이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야당은 또 이제 이 국정원장이 선택적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정치적 개입이다 이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이 또 특유의 자신의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요물의 책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하도 막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작년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사실은 막말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같은 정치인끼리 요물이 뭡니까? 나이도 한 10살이 많아요.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또 나는 평생 사찰을 당했는데 한 번도 나는 걸린 적이 없다. 아니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사찰이 뭐가 문제냐. 아니 불법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는데 아니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분이. 저 이런 부분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정원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해요. 지금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요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제가 보기엔 골자가 사실은 국정원의 사찰 문제는 늘 있었다. 오히려 여기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뭐 지난 40년간 나는 이렇게 당했다 하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요체는 역시 사찰은 늘 있었다. 그게 뭐 MB 국정원에만 있었고 또는 박근혜 국정원까지 이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DJ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거기 보면 본인이 그때도 당했다고 또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MB 국정원 때부터 있었다. 지금 이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 그러면 DJ 정부 때 이른바 도청 문제로 해서 저 감옥에 간 국정원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과연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증해 보자고 반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약간 4.7 재보선 직전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야가 이런 공방을 벌이면서 저는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물타게 된 측면이 지금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이 부분에서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시기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은 뭐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고니까 뭐 코로나든 뭐 백신이든 뭐 재난지원금, 국정원 사찰 다 이렇게 뭔가 선거에 엮어서 좀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표 계산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정보화 시대예요. 모바일 검색하면 정확한 정보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 야당이 코로나 가지고 총선 치를 내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역풍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 유권자는 정치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뭐 이제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한테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교체하겠다 이런 걸 승인을 했고,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종근 부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밀어붙였다 또.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의 뭐 진위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뭔가 상반되는 두 가지 안을 다 승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현수 수석도 사의를 철회한 건지 아니면 반려한 건지 아니면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이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포함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일관되거나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관리 능력 이런 걸 보고 싶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지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 논란 그리고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충청 지역까지 확대가 됐다가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우다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